이 모든 일은 월요일 저녁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이지원, 42. 서울 강남에서 고급 수입차 매장을 운영하는 자수성가형 여성 CEO는 원래라면 그 시간에 본사에서 퇴근해 설해마을 자택으로 향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남편 한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를 타고 전해져 왔다. 본사 서버에 문제가 생겼어. 지금 당장 좀 와줄 수 있어? 남편은 평소처럼 침착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지원은 의심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다. 회사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온 그녀에게 본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곧바로 차량을 돌려 성수동 본사로 향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핸들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지원은 곧바로 출발했다. 차는 성수대교를 지나면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녀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차량은 곧 경계석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어둠. 정신이 든 것은 병원 침대 위였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기계음이 들리고 주변에서 간간히 말소리가 오갔다. 이지원은 눈을 뜰 수 없었지만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몸 안에 갇혀 있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는 채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남편 준호였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아마 간호사였을 것이다. 의식은 없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지원은 안도감을 느꼈다. 남편이 와주었다. 이 모든 상황이 아무리 끔찍해도 적어도 준호는 그녀의 편일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곧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의식이 없어? 낮고 익숙한 여자 목소리. 너무도 익숙해서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의식 완전히 없음, 의사 말로는 아예 못 깨어날 수도 있다더라. 준호의 목소리에서 걱정은 사라지고 묘한 안도감이 묻어났다. 계획대로 됐네. 그 순간 이지원의 머리는 하얘졌다. 그 목소리는 분명 유다은, 그녀의 비서였다. 3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며 신뢰를 쌓았던 인물. 브레이크 고장 덕분에 생각보다 깔끔하게 끝났잖아. 저 강 밑에 빠졌을 때 난 정말 가슴이 다 내려앉았지 뭐야.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법적으로 내가 모든 권한을 갖게 돼. 매장도, 부동산도, 통장도. 그리고 나선 다은이 물었다. 그때는 연명치료에 반대한 아내의 뜻을 존중하는 남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돼. 자기는 진작에 그런 말 했었잖아. 기계로 연명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두 사람은 키득키득 웃었다. 그 소리가 지원의 귓가에서 폭탄처럼 울렸다. 그녀는 점점 정신을 차리며 이 상황의 무서움을 깨달았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아직도 그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거기에 다은까지 가담했다. 혹시라도 누가 눈치채는 거 아니야? 누가? 우리는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잖아. 우리 둘만 알지. 진짜 지원이 어떤 사람인지.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기중심적이고 통제력 강하고 나를 남편이 아니라 직원처럼 대했어. 그동안 이 회사를 위해 난 아무 의미도 없었지. 이제야 제대로 보상받는 거야. 다은이 서랍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이 귀걸이 혹시 여기 있어? 지난번에 빌려달라고 했을 땐 단칼로 거절하더니. 이젠 자긴 그 모든 걸 쓸 수 있어. 그녀의 모든 게 우리의 것이니까. 그 순간 이지원은 결심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되갚아줄 것이라고.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누구보다 분명히 이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은 속으로 침묵하며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 다음날 아침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에는 새로운 목소리였다. 담당 의사 박성민이었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며 혼잣말처럼 메모를 하고 있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박성민이 놀란 듯 다가왔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깨어났다는 걸. 박성민은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쥐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남편과 비서가 그랬어요. 전부 들었어요. 그들이 날 죽이려 한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우려와 경계가 스쳤다.
그는 경찰에도 손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박성민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오래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움직여야 합니다. 지원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의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박성민과의 비밀은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날 이후 지원은 매 순간을 조심스럽게 계산하며 병원 생활을 이어갔다. 남편과 다은이 병실에 들어올 땐 철저히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심박수도 일부러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박성민은 주기적으로 들러 그녀에게 최신 상황을 간략하게 알려주었고 병원 내부 시스템에 그녀의 상태를 의식 없음으로 계속 유지해 주었다. 남편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다. 스스로를 지친 남편으로 연출하며 병원 직원들의 동정심을 얻었고 SNS에는 아내를 걱정하는 듯한 글을 올리며 외부의 시선을 철저히 관리했다. 하지만 병실 문이 닫히고 병원 직원이 자리를 뜨는 순간 그의 말투는 변했다. 거기엔 온기나 슬픔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짜증과 조급함이 느껴졌다. 준호는 점점 성급해졌다. 이제 병원비도 부담되고 회사도 정신없고 얼마나 더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병실에서 자주 흘러나왔다. 다은은 때때로 그를 말리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기다리는 데 지쳐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미 강남 본점의 부동산 명의를 자신 명의로 바꿨고 일부 통장도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녀의 서명은 다은이 대신 위조하고 있었다. 지원은 이 사실을 기억했다. 머릿속으로 날짜를 세고 단어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녀를 분노하게 한 건 다은이 회사 회의에 참석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내며 대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준호가 병실에서 다은과 함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는 소리를 들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의사 말로는 몇 주 안에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대. 이상계가 길어지면 연명치료 중단 절차도 가능하대. 그 말에 다은은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모든 게 정리되는 거네? 자기가 회사를 완전히 가져가는 거야. 지원은 마음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녀가 지켜온 회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이 빼앗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지켜보고 있었으며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며칠 뒤 병실에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다. 강민재.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본사 운영 담당자였다. 간호사에게 단호히 요청해 병실 안으로 들어온 그는 준호와 말다툼을 벌였다. 내가 이지원 대표와 5년을 함께 일했어.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얼굴만 보고 가겠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막는 겁니까? 준호는 겉으론 애써 침착하게 굴었지만 그의 목소리엔 뭔가 날카로운 게 섞여 있었다. 그녀의 상태를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겁니다. 대표님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민재는 끝내 병실에 들어왔다. 조용히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말을 건넸다. 지원 대표님, 저예요. 민재입니다. 상황이 이상합니다. 회사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해고되고 자산이 팔리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절대 이런 방식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겠죠? 그의 말 하나하나가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사고 이후 회사가 준호 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어딘가 이상합니다. 경찰 보고서도 너무 단순하고 차량 브레이크 문제도 명확한 조사 없이 그냥 기계적 결함으로 처리됐어요. 지원은 감정이 복받쳤지만 엇물렀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선 온갖 말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 순간 왼쪽 눈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렀다. 민재는 바로 눈치를 챘다. 대표님, 지금 눈물인가요? 혹시 저 들리시나요? 심박수가 순간적으로 증가했고 모니터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민재는 더욱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들리신다면 믿어주세요. 제가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다 시간 됐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민재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대표님, 금방 나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는 문을 닫고 지원의 곁으로 다가왔다. 참, 충성심도 지극하네. 하지만 곧 조용해질 거야. 지원은 그 순간 단 하나의 목표만을 마음속에 되새겼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민재, 박성민,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이들이 그녀 편에 설 수도 있었다. 단지 그녀가 버텨야 했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시간, 그게 필요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졌을 무렵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이지원 환자님, 저는 야간 간호사 윤석영입니다. 그냥 확인차 들렀어요. 그녀는 일상적인 말투로 전비를 점검하는 척하며 작게 속삭였다. 박성민 선생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느끼고 있었네요. 당신은 지금 깨어있는 거죠? 지원은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고개를 아주 조금 움직였다. 석영은 숨을 멈춘 듯 눈을 크게 떴다. 맞았군요. 당신은 깨어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싸워요. 그 말에 지원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남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달라졌다. 지원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병실 안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새겨듣고 있었다. 남편 준호는 여전히 매일 병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 가득한 표정을 띄었고 간호사들 앞에서는 지친 남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병실에 그와 유다운 둘만 남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 변동사항 있어? 다은의 목소리는 지루함이 묻어 있었다. 없어. 아직도 똑같아. 심장만 뛰고 있을 뿐이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이쯤이면 자연스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병원비만 해도 장난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 상태로 둘 거야? 곧 결단 내려야지. 어차피 유언장도 없고 연명치료 거부 의사는 예전부터 자기가 말했었으니까. 지원은 이 대화를 들으며 다시금 현실을 확인했다. 준호는 그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며칠 뒤 준호는 병실에 낯선 남성을 데려왔다. 의료진에게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위한 전문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들은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이 상태라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지원은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준비한 작전이 너무도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박성민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윤석영이 조용히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 사람이 병원 윤리위원회에 회의 요청을 넣었대요. 이번 주 내로 생명유지 중단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원은 고요히 들었고 마음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시간이 없다. 그날 오후 준호는 다시 다은과 함께 병실을 찾았다.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병실 안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강남 매장은 벌써 내 이름으로 이전됐어. 강서점도 곧 마무리될 거고 문제는 아직 본점이야. 왜? 본점도 자기가 대표로 서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운영 담당자 강민재가 자꾸 서류 검토를 요구해. 게다가 지원 상태에 대해 병원 쪽에 자꾸 의문 제기하고 있어. 그럼 그냥 자르면 되잖아. 그래서 이미 해고했어. 그런데 병원 쪽에 연락한 모양이더라고. 박성민이랑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원은 속으로 민재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는 아직 싸우고 있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한 다음 수순이 무엇인지 그녀는 예상할 수 있었다. 준호는 단순한 강탈자가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준호의 목소리가 병실 밖에서 들렸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방문 불가 리스트에 올려줘. 민재의 그 사람 자꾸 병원 드나드는 거 신경 쓰여. 하지만 환자 가족 외에도 가까운 동료가 면회를 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남편인 제가 거부합니다. 제 동의 없이는 절대 드리지 마세요. 병실 문이 닫히고 준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다. 당신은 정말 고집스러워. 죽는 것조차 조용히 못하다니.
그는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고 속삭였지만 지원은 그 말을 모두 기억했다. 사람들은 불쌍한 남편이라고 동정하고 내가 회사를 대신 관리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당신이 평생 이룬 걸 내가 더 잘 운영할 수 있어. 그러니 좀 끝내자.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말을 이어갔다. 다은은 당신보다 더 부드럽고 나를 진짜 남편처럼 존중해줘. 당신은 늘 대표, 사장, 리더였지. 내게 남편이란 의미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 내가 대표야. 내가 주인이야. 지원은 내면 깊은 곳에서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분노, 배신감, 절망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준호는 결코 그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질투했고 그녀의 자리를 탐냈고 결국 그녀의 목숨마저 거래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그날 밤 박성민이 찾아왔다. 윤리위원회 화의는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그 전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이 아니다.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었고 반격을 위한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이제 필요한 건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며칠 후 윤석영은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표님, 강민지 팀장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서경은 침대 옆에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대요. 구조대보다 먼저요. 그가 직접 당신을 꺼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고 직후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되살아났다. 찬물, 어둠, 무언가 거칠지만 따뜻한 손, 그리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는 낮은 목소리. 그 사람 이름은 백현우입니다.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분인데 사고 현장에서 당신을 구조했다고 해요. 병원에는 여러 차례 당신 면회를 요청했지만 준호 씨가 전부 차단했대요. 서경은 짧게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가 자원봉사하는 복지관에 가끔 들르시는 분이라 혹시나 해서 찾았고 결국 찾았어요. 내일 밤 교대 끝나고 그분을 몰래 데려올게요. 그 전에 민재 팀장님도 따로 만나서 당신 상황을 전달하겠습니다. 지원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경은 짧게 웃으며 힘주어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그날 밤 서경은 그녀의 재활을 돕기 위한 기초 운동 도구들을 들고 왔다. 그녀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근육 자극 운동을 지원에게 시작하게 했다. 대표님, 아직 근육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벌려면 대표님도 힘을 내셔야 해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말을 해야 하니까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에 따라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신의 힘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서경은 민재를 따로 불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 지원이 깨어있다는 사실, 준호의 계획과 녹음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민재는 충격을 받았지만 금세 냉정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드릴게요. 최근 회사 명의로 된 자산 중 일부가 개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일부 법률 문서는 지원 대표님의 서명이 위조된 정황이 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이상함을 느꼈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죠. 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은 긁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날 밤 서경은 약속대로 백현우를 병실로 몰래 데려왔다. 그는 수척한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서경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밖에 없어요. 지원은 힘겹게 눈을 떴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지원은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당신이 날 꺼내줬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차가 떨어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내려가 보니 차량 안에 사람이 있었고 곧 물이 차오르더군요. 구조대가 오기 전에 당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한 뒤 이어갔다. 당신 남편이 나중에 현장에 왔을 땐 너무 차분했어요. 아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무언가 미리 알았다는 느낌이었죠. 지원은 숨을 들이켰다. 그 뒤로 며칠 후 당신 명함을 보고 회사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 마당에서 당신 남편이랑 다른 여자가 웃고 있더군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뉴스에서 봤던 비서 다은 씨. 너무 태평하게 웃고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의 조각들이 점점 맞춰지고 있었다. 현우는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부서진 차량 부품 일부가 들어 있었다. 차를 견인한 뒤 폐차장에 방치되어 있더군요. 밤에 몰래 들어가서 브레이크 부품을 챙겨왔습니다. 공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정비사가 일부러 자른 흔적입니다. 석영과 지원은 그 증거를 보며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제 마지막 조각이 남았어요. 석영이 말했다. 그들이 병실에서 대화하면서 자백하는 걸 녹음하는 겁니다. 민재 팀장님이 녹음 장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병상 아래쪽에 설치해서 그들이 말할 때 모든 걸 기록할 겁니다. 지원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모든 걸 제가 경찰에 말해도 될까요? 지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경찰 일부는 남편과 연관이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제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당신을 구한 건 우연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제 선택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처음으로 싸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걸 느꼈다. 혼자였던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믿는 이상 절대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석영은 병실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녹음 장치는 설치 완료됐어요. 침대 아래쪽 프레임에 부착했어요. 음질도 괜찮고 배터리는 하루 예상 갑니다. 오늘 오후에 그들이 다시 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고 속으로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반응해야 할지, 어떤 순간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지를 정리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 오후 2시, 예정대로 준호와 다은이 병실에 들어왔다. 그들은 전날보다 한층 가벼운 태도였다. 다은은 흥얼거리며 말했다. 병원 윤리위원회는 내일 아침에 회의하는 거지? 설마 반대하겠어? 대표님, 의식 없음 이런 보고서만 몇 주째잖아. 준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문의도 병원 측도 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어. 박성민만 좀 말썽이긴 한데 이미 병원 내에선 내가 대표 아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헌신적인 남편으로 알려져 있거든. 그 이미지 덕분에 누구도 의심 안 해. 다은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내일만 지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네. 당신 이름으로 매장 명의도 넘기고 계좌도 정리되고 세금 문제도 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네. 오늘 오후에 변호사랑 병원 안 회의실에서 서류 최종 확인하기로 했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돼. 그 순간 다은이 병상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그날 브레이크 제대로 나갔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잖아. 나도 그래. 그때 기사한테 돈을 더 줬어야 했어. 그래도 덕분에 누구도 의심 안 하지. 기계 결함으로 포장됐고 차량은 전소됐고 완벽했어. 다은은 웃으며 대꾸했다. 이제 회사는 우리 거야. 예전엔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해도 인색하더니 내가 그 귀걸이 하나 빌려달라고 했을 땐 거절하더니 이젠 전부 내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자기야, 이제 우리가 진짜 부부처럼 살 수 있어. 10년은 젊고
날 진짜 남편처럼 대해주는 자기가 훨씬 낫지? 다은이 침대 옆으로 다가오며 한마디 던졌다. 그래도 가끔은 무섭다. 혹시라도 이 여자가 진짜 듣고 있다면? 준호는 웃었다. 그럴 리가 없지. 이젠 뇌 활동도 거의 없대. 기계가 겨우 생명 유지하는 수준이야. 그들은 지원의 존재를 무시한 채 병실에서 계획을 나눴다. 녹음 장치는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 말투, 단어 하나까지 모두.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셈이었다. 그날 밤 처경은 민재와 함께 병실을 찾았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은 뒤 작은 회의를 시작했다. 녹음은 완벽했어요. 민재가 말했다. 그들이 브레이크 고장, 서류 위조, 명의 변경까지 모두 직접 말했어요. 게다가 병원 윤리위원회를 이용해서 생명 연장을 중단하려는 계획까지 명확히 언급했어요. 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기 전에 경찰이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지금 경찰 쪽엔 준호 씨와 연결된 사람이 많아서 쉽지 않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한 쪽은 구청 내부의 경제범죄 수사과에 소속 신유진 수사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부터 준호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내부 고발자 제보를 받은 적도 있대요. 지원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내일 오전 수사관이 병원에 올 수 있나요? 이미 병원 내에 대기 중입니다. 병원 직원으로 가장해서 움직이고 있고 정식 체포영장은 오늘 밤 발부됩니다. 내일 그들이 변호사와 함께 서류 최종 확인하기로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체포할 겁니다. 서경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대표님, 그 순간이 오면 직접 눈을 뜨고 말을 하셔야 해요. 그게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그들 앞에서 깨어났다는 걸 보여주세요.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성민이 병실을 찾았다. 윤리위원회는 방금 회의를 마치고 연명치료 중단을 응인했습니다. 절차는 내일 오전 9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팀이 대기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그들이 변호사와 함께 병실에 들어올 때 준비된 대로 움직이세요. 지화는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져갔다. 이제 끝을 향한 마지막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침묵이 끝날 순간이 오고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호와 다은 그리고 변호사 한 명이 들어왔다. 변호사는 병원 내 회의실에서 마지막 서류 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했다고 설명했고 준호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병상 옆으로 다가갔다. 보시다시피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준호가 말했다. 윤리위원회에서도 이미 내일 오전 9시 연명치료 중단을 승인했어요. 절차에 문제 없을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서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이지원 대표 명의로 된 사업체와 부동산, 계좌 등 주요 자산이 모두 정식으로 이전됩니다. 위임장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위임장은 몇 년 전에 작성된 거예요. 지원이가 절대 저를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거짓을 섞어 말했다. 지원은 침묵을 유지한 채 그들의 대화를 고요히 듣고 있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조항을 읽어나갔다. 다은은 지루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건 빨리 좀 끝내면 안 되나요? 분위기 너무 무겁잖아. 이제 곧 다 끝나. 마지막 서명만 하면 돼. 준호는 웃으며 펜을 집었다. 혹시라도 이지원 대표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다면 이 절차는 무효가 되는 겁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절차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복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적으로 효력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은이 조급하게 끼어들었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뇌파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렇긴 하지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법률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준호는 작게 한숨을 쉬고 마지막 서명을 위해 서류를 넘겼다. 이제 서명만 하면 진짜 끝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변호사와 다은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고 준호는 마지막 서명을 준비 중이었다. 지원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 어떤 것도 원한 적 없어, 준호. 순간 병실 안에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변호사는 펜을 떨어뜨렸고 다은은 비명을 질렀다. 준호는 몸을 굳힌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봤다. 지원은 상체를 살짝 일으키며 또박또박 말했다. 난 몇 주 전부터 깨어 있었어. 네가 한 말 다 들었어. 준호는 당황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여보, 지금은 착각이야. 넌 심한 외상을 겪었고. 그만해. 지원은 단호하게 끊었다. 브레이크를 고장내고 서류를 위조하고 내 자산을 훔치려던 계획, 병실에서 말한 건 모두 목음해뒀어. 넌 끝났어, 준호. 변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신유진 수사관과 경찰 2명이 들어왔다. 한준호 씨, 당신을 살인미수, 사원소 위조,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호는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외쳤다. 말도 안 돼. 지금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의식이 막 돌아온 상태라 혼란스러운 거야. 다은은 문 쪽으로 달아나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그녀는 소리쳤다. 넌 그냥 도왔을 뿐이야. 준호가 다 한 거야. 경찰은 2 사람을 제압하며 수감을 채웠고 신유진 수사관은 침착하게 말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녹음 파일, 차량 부품 증거, 병원 내부 진술 모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준호는 수감이 채워진 채 지원을 노려보며 마지막 말을 뱉어냈다. 결국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넌 내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가 없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경찰이 그들을 데리고 병실을 떠나자 남은 사람들은 짧은 정적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상황일 줄은 몰랐습니다. 위임장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지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서경, 현우가 병실로 들어왔다. 민재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대표님, 정말 해내셨군요. 지원은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모든 침묵이 끝났고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릴 차례였다. 3주 후 이지원은 강남 본점 정문 앞에 섰자. 아직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2 발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빠르게 회복에 집중했고 오늘은 그녀가 회사를 다시 직접 경영하기로 한 첫날이었다. 본사 내부는 예상보다 조용했고 직원들은 그녀의 방문 소식을 미리 전혀 듣지 못한 듯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은 경직된 자세로 인사했고 오랜만에 보는 직원들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지원은 모든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중앙 쇼룸에 섰다. 그동안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제가 이 회사를 직접 이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공기 중의 긴장감을 단숨에 덮을 만큼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강민재를 옆으로 불렀다.
여러분 중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은 강민재 본부장입니다. 앞으로 제 옆에서 회사를 함께 운영할 사람입니다. 직원들 사이에 박수가 흘렀고 일부는 눈물을 보였다. 지원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회사를 이끌어온 이들에게 다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준호가 해고했던 일부 핵심 인력을 복직시키기로 하면서 조직 내부는 빠르게 정돈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 들어선 지원은 첫 번째로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준호의 물건이 없었다. 그녀는 민재와 마주 앉아 현황 보고를 받았다. 회계팀과 법무팀에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준호가 이전한 자산 중 약 80%는 추적되어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세금 회피를 위해 복잡하게 처리했지만 검찰과 협력하면 조만간 회수 가능할 겁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법적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준호와 다은 모두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높고 살인미수와 사기, 위조 등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특히 촬영정비업체에서 그날 브레이크를 고의로 손본 사실을 자백하면서 사건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한동안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이 공간이 배신과 공포의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다시 희망의 공간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현우 씨는 요즘 어때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현재 정비 파트에서 일하고 있고 손재주가 좋아서 평가도 좋습니다. 정규직 전환 제안도 곧 드릴 예정입니다. 지원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빚진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정의의 가능성이에요.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도 모두 지원해주세요. 민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윤석영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사 약속 기억하시냐고요. 지원은 잊지 않고 있었다. 병원에서 그녀의 삶을 지켜준 유일한 존재.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절대 잊지 못하죠. 꼭 간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곧바로 메모를 꺼내 들고 메일 하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이지원 재단의 설립 계획이었다. 피해자 지원, 법률 구조, 긴급 대피소, 경영자 대상 윤리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비영리 단체였다. 이제부터는 복수보다 더 큰 걸 해야겠어요. 뺏긴 걸 되찾았으니 이젠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남았어요.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회복 중이었지만 이미 예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이주원은 처음으로 혼자 회사를 나섰다. 불안도 있었지만 발걸음은 확실했고 무엇보다도 방향이 분명했다. 과거는 정리됐고 미래는 그녀의 손안에 다시 놓였다. 다음 주에 열릴 이사회에서는 이지원의 공식 복귀와 함께 조직구조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준호가 만들었던 비공식 계열사들도 모두 청산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으로 개편될 것이다. 그 과정에는 민재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서경은 외부 윤리자문팀의 고문으로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날의 마지막 일정은 조용한 회의실에서 진행된 핵심 간부 미팅이었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회사는 단지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녀의 말이 끝난 뒤 방안은 조용했지만 단단한 공감이 흘렀다. 그 순간 이지원은 자신이 돌아온 것을 실감했다. 복수는 끝났고 복원이 시작되었다. 6개월 뒤 이지환은 성수동 신축 오피스텔의 거실에 서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펜트하우스는 그녀에게 의미 없었다. 화려한 가구도, 벽에 걸린 수입 그림도, 조경 관리가 잘 된 정원도
더 이상 그녀의 안정을 책임질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엔 오직 그녀의 선택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조촐한 저녁 모임이 열렸다. 백현우는 새 양복을 입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현관에 들어섰고 윤석영은 와인을 들고 들어와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강민재는 아내와 함께 도착했고 이지원은 모두를 환영하며 자리를 안내했다. 식탁 위에는 석영이 준비한 음식과 현우가 복지관에서 배운 레시피로 만든 반찬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식으로 건배하죠. 지원은 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렸어요.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다. 한준호에게는 징역 25년, 유다은은 15년 선고받았어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다명 없이 실형 확정이에요.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현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끝난 거네요. 지원은 천천히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끝냈어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새로 살게 됐어요. 그날 밤 식사가 끝난 뒤 이지원은 테라스로 나갔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펼쳐져 있었고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잠시 후 석영이 조용히 옆에 섰다. 무슨 생각하세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은 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네요. 석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이 위기에서 진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처음이에요. 지원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경험이 나만의 것이 되지 않길 바랬어요. 그래서 이지원 재단을 만들었어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들어갑니다. 석영은 놀란 듯 물었다. 정말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숙인 지원부터 시작해요. 현우 씨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요. 그리고 마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임시 주거 공간도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그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며칠 후 이지원은 마지막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박성민은 진료실에서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지원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덕분이에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박성민은 그녀를 배웅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때 당신이 깨어나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건 의학적 판단을 넘어 사람을 믿는 일이었죠. 그리고 전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그날 오후 지원은 차량을 직접 운전해 병원을 나섰다. 병원 입구를 벗어나 큰 길로 들어서며 그녀는 천천히 속도를 올렸다. 옆자리에 앉은 석영이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지원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앞으로, 어디든, 나의 방향으로.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냉정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은 변했다. 누군가는 배신했고 누군가는 그 배신을 막아섰다. 누군가는 살아남지 위해 숨었고 누군가는 그 숨은 사람을 찾아냈다. 이지원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증인이었고 다른 사람의 시작점이 되어주려는 사람이었다. 때론 살아남기 위해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끝날 때 그 목소리는 더 크고 단단해진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살아가는 길 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의 이름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배신, 절망과 희망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연대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진실을 지키며 정의를 회복하려는 한 사람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때론 살아남기 위해 침묵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침묵 뒤의 목소리는 더 강하고 더 분명하게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잊지 못할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